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팍사전 진행의 박춘현입니다. 오늘은 이정현, 이현경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익숙했던 직업은 새로운 기술을 만나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 낯설게 느껴졌던 제도 하나가 어느 순간 우리의 선택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막연한 걱정은 줄이고 다가올 기회는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팍사전에서는 숫자와 사례 속에 담긴 의미부터 일터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까지 쉽고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을 이해하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자팍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N% 성과급과 기업 병행 현안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성과급 문제는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조건과 기업 병행권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후속 지침이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노사 자율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원청 교섭 요구와 맞물린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노총이 도급제 노동자가 2027년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근 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배달, 택배,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더 유니언 조사에서는 배달기사 137명의 올해 상반기 시간당 실수입이 약 7,4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OECD 분석이 나왔습니다. OECD가 1971년부터 1990년 출생자와 부모 세대를 추적한 결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절대 소득은 더 높았지만 계층 상승 효과는 젊은 세대일수록 약해졌습니다. 특히 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로 부모의 경쟁력이 수도권 이동과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OECD는 지역의 일자리와 교육, 교통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첨단 기술 기업들의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관련 기업 468곳을 조사한 결과 66.7%가 메가특구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성공 과제로는 노동 안전, 환경 분야 규제 면제와 유예가 42.9%로 가장 많이 꼽혔고 노동 분야에서는 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가 50.6%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탄력 선택 근로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실제 작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이정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그리고 전날 밤에 수면의 질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병원에 직접 가야만 검사할 수 있었던 생체 데이터들이 이제는 우리 손안에서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와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인간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전문가입니다. 오늘 현장 속에서는 미래 의료 게임 체인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전문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전문가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이들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첨단 생태 센서 기술을 의료기기에 융합해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스마트워치의 심전도 측정 기능이나 피부에 붙여 실시간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 그리고 원격 환자 모니터링 패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이들은 기기 개발을 넘어
개인의 맞춤형 예방의료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핵심 건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문가들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입니다. 고령 인구와 만성 질환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국가적 의료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건강을 상시 관리하고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스마트 솔루션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로 병이 생긴 뒤에 치료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보건의료 축이 이동하면서 관련 시장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전문가는 과연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오전에는 착용형 기기에서 수집된 심박수와 생체 데이터의 정확도를 측정하고 수집 알고리즘을 점검합니다. 이어 임상의사, 간호사 등 실제 의료진과의 미팅을 통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기능 개선안을 논의하게 되죠. 오후에는 개발 중인 신제품 모니터링 패치의 성능 평가와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퇴근 전에는 환자의 민감한 생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의공학, 컴퓨터공학, 바이오 메디컬 공학 등 IT와 의학이 접목된 학문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생체 신호 처리 알고리즘, 인체 생리학, 그리고 임상시험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고 의료기기 전문가 자격 취득이나 헬스케어 연구소 및 기업에서의 실무 프로젝트 경험을 거쳐 비로소 정식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직업에는 특히 이런 능력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융합적 사고력, IT 기술과 의학 지식을 자유롭게 접목시키는 독창적 기획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력인데요. 복잡한 생체 빅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건강 지표를 발굴해내는 통찰력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 및 윤리의 이해입니다.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를 다루고 식약처 인허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업입니다. 개발자, 의료진, 그리고 환자까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현장 속에서는요, 100세 시대를 이끄는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전문가는 단순한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태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예방하고 개인에게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설계하는 전문가인데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의 미래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이끄는 핵심 인재로 더욱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이현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도전에는 늘 다시 시작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다가 자신감을 잃었거나 여러 이유로 구직을 잠시 멈춘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다시 취업을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도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을 높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취업 정보를 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1:1 밀착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자신감 회복과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진로 탐색, 직무 체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취업 준비가 오랜만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인 청년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구직단념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 밖에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또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부 자격은 지역 운영기관마다 일부 다를 수 있으니까 신청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은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단기 과정은 약 5주, 중기 과정은 약 15주, 장기 과정은 약 25주 동안 이어지고 참여 과정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면 참여 수당이 지급되고 인센티브를 포함해 중기 과정은 최대 220만 원, 장기 과정은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고용촉진 장려금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과 연계되고 미취업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직업훈련 등으로 연계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청년도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운영기관을 확인한 뒤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고용24에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가까운 운영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구직단념 청년이 대상이고 그 외 지원 대상은 운영기관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업 준비를 쉬었다고 해서 도전까지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취업 준비도 함께 방향을 찾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면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통해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을 잠시 멈춘 청년들이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취업과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혼자서 취업 준비의 방향을 잡기 어렵다면 가까운 운영기관을 찾아 참여 조건과 지원 과정을 확인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최윤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프로야구 경기에서 외국인 선수가 홈런을 치고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를 하는 모습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 선수 옆에는 늘 같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감독의 작전 지시를 전달하고 인터뷰를 도와주고 심지어 한국 생활까지 함께하는 사람. 선수보다 먼저 출근하고 때로는 늦게 퇴근하는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직업은 외국인 선수의 가장 가까운 팀원, 바로 프로스포츠 통역사입니다. 프로스포츠 통역사는 말 그대로 외국인 선수와 코칭 스태프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훈련장에서는 감독의 지시를 전달하고 경기 후에는 인터뷰를 돕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스카우트와 국제 교류 업무까지 맡으면서 통역을 넘어 구단의 국제 전문가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와 일본어만 잘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현직 통역사들은 외국어는 기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야구에서는 야구만의 용어가 있고 축구에서는 축구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몸쪽 승부, 또 번트 사인, 라인을 올린다. 이와 같은 표현은 사전에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 선수의 기분이 좋지 않는 날에는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통역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프로스포츠 통역사는 종종 선수의 한국 가족이라고도 불립니다. 낯선 나라에 홀로 온 선수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족이 한국에 오면 관광 가이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직 통역사들은 선수가 좋은 경기를 하면 내가 잘한 것처럼 기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선수와 통역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프로스포츠의 국제화가 빨라지면서 통역사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어와 일본어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인재를 찾고 있는데요. 프로야구 구단들은 통역 인력을 늘리고 또 축구와 농구, 배구에서도 국제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외국어, 이 두 가지를 좋아한다면 도전해볼 만한 직업입니다. 우리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활약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묵묵히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선수의 한국 생활을 함께하고 우승의 순간에는 누구보다 크게 기뻐하는 사람,
통역을 넘어 선수의 파트너가 되는 직업, 프로스포츠 통역사.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오늘 만나본 프로스포츠 통역사는 단순히 선수의 말을 전달하는 데서 벗어나 훈련과 경기, 인터뷰는 물론 낯선 한국 생활까지 함께하며 선수와 팀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스포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외국어 능력,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의 승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매력적인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 안에 담긴 가치를 살펴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할 주제는 이 인공지능이 나의 상사가 된다면 효율적인 업무 관리인가, 보이지 않는 감시인가입니다. 예전에는 업무를 배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을 관리자의 몫이었는데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직원의 업무 속도와 실적을 분석하고 다음의 업무를 배정하거나 인사평가의 참고 자료까지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른바 알고리즘 관리인데요. 먼저 현경 아나운서, 우리 일터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는 배달 플랫폼입니다. 알고리즘이 기사에게 주문을 배정하고 이동 경로와 예상 도착 시간을 안내하죠. 일반 기업에서도 고객 응대 건수와 프로젝트 마감률, 생산량이나 장비 가동 기록처럼 직원이 남긴 업무 데이터를 분석해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확인을 하던 모습이 이 업무가 또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OECD 7개 나라의 금융 제조업 종사자 5,334명과 기업 2,053곳을 조사했는데요. 금융업 기업의 57%, 제조업 기업의 63%가 AI 도입 이후 직원의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AI를 직접 활용하는 노동자 역시 80% 이상이 자신의 업무 성과가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뿐 아니라 직원들도 업무 성과가 좋아졌다고 느낀 점이 눈에 띄는데요. 반복적으로 자료를 분류하거나 또 수치를 확인하는 일을 AI가 맡아준다면 직원은 판단과 기획처럼 더 중요한 업무에 좀 집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정한 평가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상사의 기분이나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축적된 업무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평가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OECD 조사에서 금융업 AI 사용자의 45%, 제조업 사용자의 43%는 AI가 도입된 뒤 관리자로부터 더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언제 일했고 얼마나 빨리 또 답변을 했고 목표를 얼마나 채우는지를 계속해서 기록된다면 상사가 하루 종일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또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알고리즘의 가장 큰 논쟁거리입니다. 같은 OECD 조사에서 AI를 사용하는 금융업 종사자의 75%, 제조업 종사자의 77%가 AI 도입 이후 업무 속도가 빨라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으로부터 직접 업무를 배정받거나 평가받는 금융업 종사자는 85%가 업무 속도가 빨라졌다고 응답했는데요. AI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 직원들의 74%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네, 이렇게 업무가 빨라졌다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또 의미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쉴 틈 없이 일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알고리즘이 평균 처리 시간을 정하고 또 그보다 느린 직원을 낮게 평가한다면 업무의 질보다 속도 경쟁에만 좀 매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숫자로 측정하기 쉬운 일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를 도와주거나 후배를 교육하는 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시간은 조직에 꼭 필요하지만 단순한 실적 수치에는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직원들이 실제 성과보다 메신저에 빨리 답장하거나 보고 횟수를 채우는 데 집중하면 오히려 업무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네, AI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해도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기준이 반드시 공정하다고는 볼 수가 어렵겠는데요. 실제로 AI가 과거의 편견을 그대로 학습한 사례도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는 아마존의 AI 채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과거 10년간 접수된 이력서를 합숙시켜 지원자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당시 기술 지원자 대부분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AI가 남성 지원자를 더 적합한 인재로 판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간 이력서에 불리한 점수를 주기도 했고 결국 아마존은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시켰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의 순위를 채용 결정에 단독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네, 인간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AI가 과거의 차별을 학습해 다시 한번 반복한 셈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 평가를 받은 직원이 자신이 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회사가 단순히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로만 설명한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각각의 지표가 평가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반영되는지, 또 잘못된 데이터는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직원이 알고리즘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에게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미 AI 인사관리 시스템을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다르게 다루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AI법은 채용과 승진, 해고, 업무 배정, 직원 감시와 평가에 활용되는 일부 AI를 고위험 시스템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사람의 생계와 경력, 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위험 관리와 데이터 품질, 투명성, 기록 관리, 그리고 인간의 감독 같은 엄격한 요건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결국 AI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복 업무를 줄이고 위험한 작업을 미리 찾아내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요. 직원의 승진과 해고처럼 중요한 결정을 AI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죠. AI는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맡는 구조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고리즘은 사람이 놓친 데이터를 찾아낼 수는 있지만 한 직원이 처한 상황과 업무의 맥락까지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AI가 인간을 평가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판단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인데요. AI가 유능한 조력자가 될지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될지는 결국 기술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사람과 조직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위해 인간의 설명과 판단, 그리고 책임이 더해져야 한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염지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 중심에서 환경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을 이끌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김상엽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김상엽 위원장은 오랜 시간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정책을 연구하며 우리나라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앞장서 왔습니다.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안을 지낸 데 이어 현재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이끌며 정부와 기업, 산업계가 함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요.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경쟁력과 경제 성장까지 함께 고려하는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상엽 위원장은 탄소 중립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기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새로의 성장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국제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탄소중립 컨설턴트가 기업의 탄소 배출을 분석하고 맞춤형 감축 전략을 제시하는 업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김상엽 위원장은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의 성과보다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환경을 고려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해답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김상엽 위원장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탄소를 줄이는 정책을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성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김상엽 위원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자빈 스토리 마칩니다. 탄소 중립 컨설턴트는 보이지 않는 탄소 배출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기업의 환경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전문가인데요. 환경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들의 노력이 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우리 사회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이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정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흐름이 일자리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다, 정규직이다 이런 개념이 과거보다 희미해지고 있죠. 대신 필요한 역량에 맞춰서 그때만큼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보상을 받는 새로운 일의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소속에 얽매이기보다 자신의 전문성과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일하는 방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프로젝트 단위의 초단기 계약과 프리랜서 상시 협업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고용의 지각 변동이 일하는 방식과 산업 지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일하는 방식이 유연해지면서 얻게 된 가장 큰 변화는 일의 선택권이 개인에게 넓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뚜렷한 명암도 존재합니다. 경기 변동이나 플랫폼의 알고리즘 변화로 수익성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기존의 법적 테두리 밖에 있다 보니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죠. 또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기본적인 보장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자리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용 형태의 변화는 기업들의 인력 운용 방식과 또 산업 생태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기업들이 상시 채용을 통해서 내부 조직을 탄탄하게 구성하는 데 집중한 반면 이제는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이른바 온디맨드 인력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정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택한 경영 전략인데요. 이로 인해 기업과 노동자 관계가 장기 고용 계약 중심에서 건별 프로젝트 계약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플랫폼 업계는 이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 역시 자체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고용 형태 변화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또 경제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결국 유연한 노동시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일터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고 이 변화 속에서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상생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개인은 일의 선택권을 넓히고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더욱 유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이런 변화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공정한 계약과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는 제도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슈 시간입니다. 먼저 정연 아나운서,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최근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연령과
스펙 지형이 크게 뒤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AI 생태계가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학력이나 스펙 공식이 파괴되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영재 창업자들이 스타트업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력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10대 CEO와 10대 개발자들의 일터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대 CEO라는 게 예전 그 스타트업의 현장에 일하는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VC 업계에 따르면요. 이제 최근 들어 대학 학력이 없는 고졸 출신이나 10대 창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한 알고릭스의 권동한 대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창업을 결정하고 대학 진학 대신 곧바로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대부분 19세에서 21살 젊은 인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120억 원의 투자를 받은 벌스워크의 게임 스튜디오나 4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에드쉴드의 유주원 대표 역시 IT 특성화고 출신의 젊은 인재들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나 벤처 캐피털 업계에서도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VC들의 시선은 대학이나 경력자를 넘어서요. IT 특성화고 1학년에서 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명 스타트업 출신이나 연세 창업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10대 영재 개발자들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최근 열린 해커톤 대회에서도 오픈 AI의 토큰을 영리하게 모아 서비스로 구현하고 수익화까지 성공시킨 독창적인 고졸 개발자들이 단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대학 스펙 없이도 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창업에 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입니다. 과거에는 창업을 하려면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나 대규모 개발 조직이 필수적이었지만 지금은 AI를 어릴 때부터 체화한 AI 네이티브 세대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고 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인데요.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10대들의 독창적인 창의성이 AI 시장에 자금과 만나 새로운 일터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네, 결국 어느 대학을 나왔냐보다 AI와 기술을 활용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진짜 실력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창업의 꿈을 키워온 10대 창업자들의 야망과 비전은요, 일터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영재 개발자라는 원석들이 성장해 머지않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네, 학력과 연령의 경계를 허물고 변화하는 일터의 미래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 첫 번째 주제 다뤄봤고요. 이어서 현경 아나운서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데이터로 본 일터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등 일의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가 사회와 기업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요즘에는 좀 다양한 근무 형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가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표누리에 따르면 2024년 유연근무제 이용률은 15%, 이용자는 약 332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이용률이 크게 늘었고 이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연근무제가 일시적인 제도를 넘어 하나의 근무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일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근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활용되고 있나요? 네, 대표적인 형태로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입니다. 이 밖에도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만 맞추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선택근무제,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재택 원격 근무, 또 업무량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무 시간뿐 아니라 일하는 장소와 방식까지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전문가들은 유연근무제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출퇴근 시간을 줄이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육아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경력 단절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직무 특성에 따라 적용이 어렵거나 원활한 협업과 소통을 위한 조직 문화와 성과 관리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제도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기업의 문화에서도 함께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오래 일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역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렇게 지원하는 새로운 근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업종과 직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곧 일터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유연근무제가 우리 고용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이혜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총에 맞으면 정말 어깨가 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노면의 진동까지 그대로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촉감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 기업 비에틱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콘텐츠를 즐길 때 주로 화면을 보고 소리를 듣습니다. 비에틱스는 여기에 촉감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더한 기업입니다. 2015년에 설립된 국내 기업으로 몸에 착용하는 장비를 통해 게임이나 가상현실 속 촉감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웨어러블 햅틱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요 VR 플랫폼과 연동되는 제품을 선보이며 세계 시장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햅틱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촉감을 디지털로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속에서 왼쪽에서 총알이 날아오면 왼쪽 어깨가 진동하고 폭발이 일어나면 등 전체에서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또 자동차 운전 연습에서는 노면의 진동까지 전달해 실제 운전하는 것 같은 몰입감을 주는데요. 이처럼 상황에 따라 진동의 위치와 강도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햅틱 기술의 핵심입니다. 비에틱스의 대표 제품은 텍투슈트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조끼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여러 개의 진동 모터가 들어있어서 상황에 맞는 촉감을 선사합니다. 또 손가락 움직임과 촉감을 표현하는 텍트 글러브, 팔에 착용하는 텍트 슬리브 등 다양한 제품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더욱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에틱스의 기술은 게임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 교육에서는 실제 수술과 비슷한 환경을 구축하고 군사와 소방 훈련에서는 위험한 상황을 안전하게 반복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시뮬레이션에서는 실제 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주행 감각을 구현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기술은 보고 듣는 것을 넘어 직접 느끼는 경험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에틱스는 촉각 기술을 통해 현실과 디지털의 경계를 조금씩 좁혀가며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다양한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비에틱스의 웨어러블 햅틱 기술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디지털 콘텐츠가 보고 듣는 경험을 넘어 직접 느끼는 경험으로 발전하는 만큼 게임은 물론 의료와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산업에서 촉각 기술의 활용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조희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그 아래로 강물이 흐른다는 사실 믿을 수 있으신가요? 마치 자연이 직접 만든 거대한 터널처럼 산을 관통하는 물길이 있는 곳. 오늘은 수억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자연 환경을 만나러 강원도 태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태백하면 높은 산과 시원한 계곡, 그리고 석탄 산업의 역사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태백에는 이와 함께 지구의 오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특별한 지질 명소도 있습니다. 바로 구문소입니다. 구문소는 구멍이나 굴을 뜻하는 옛말 구무와 무릉덩이를 뜻하는 한자 소가 합쳐져 구무소라 불리던 것이 한자로 정착된 것인데요.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와 대동여지도에도 구멍 뚫린 하천이라는 뜻의 천천으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구문소는 낙동강 상류인 황지천과 철암천, 이 두 물길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두 물길이 지하에 있던 동굴과 만나 오랜 세월 동굴을 넓혀가면서 지금처럼 산을 뚫고 흐르는 거대한 바위문과 깊은 물웅덩이를 완성했습니다. 바위 사이로 낙동강의 상류 물줄기가 흐르면서 자연이 만든 거대한 바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또 구문소가 진짜 특별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그 너머에 있습니다. 구문소지대는 약 5억 년 전 전기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의 지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인데요. 바다 환경에서 형성된 석회암층이 유수에 의해 침식되면서 형성된 희귀한 지형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417호로 지정됐습니다.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한반도 지역의 탄생 비밀을 풀어주는 거대한 야외 지질 박물관인 셈입니다. 그래서 구문소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여행지를 넘어 지구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질 명소로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실제로 구문소 주변 암석을 유심히 살펴보면 5억 년 전 바다였던 시절의 흔적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생대 바다를 누비던 사벽충과 복종류 화석은 물론이고 가뭄으로 바닥이 갈라졌던 흔적인 건열구조, 또 붉은 소금 결정이 남아 만들어진 소금흔과 석고흔 같은 다양한 퇴적 구조들이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웅장한 산악 지형이 수억 년 전에는 따뜻한 바다였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또 구문소 바로 옆에는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도 자리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생생한 지질과학 체험학습을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여름에는 푸른 녹음과 시원한 물소리가 더위를 식혀주고 가을에는 붉은 단풍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서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구문소 주변에는 태백의 지질과 자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명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태백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질문을 품고 여행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머무는 여행지에서 아주 긴 시간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태백 구문소만의 특별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태백 구문소는 산을 관통하는 물길과 또 수억 년 전 지층과 화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지질 명소인데요. 이번 여름에는 시원한 물소리와 웅장한 바위문을 감상하며 자연이 오랜 시간 빚어낸 지구의 흔적을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신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분명 양쪽 이어폰을 함께 사용했는데 항상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만 먼저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알림이 뜹니다. 내 이어폰만 이상한 건가? 혹시 배터리가 고장난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장이 아니라 무선 이어폰의 작동 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은 이어폰 한쪽만 먼저 방전되는 이유와 조금 더 오래 사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메인 이어폰의 역할 때문입니다. 무선 이어폰은 양쪽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품에 따라서는 한쪽 이어폰이 스마트폰과 먼저 연결되는 메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메인 이어폰은 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까지 함께 수행합니다. 그만큼 사용하는 전력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한쪽 배터리가 먼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용 습관입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주변 소리를 들어야 할 때 한쪽 이어폰만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렇게 특정 이어폰만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횟수에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이런 사용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 시간에도 차이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터리의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무선 이어폰에는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 이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수록 조금씩 성능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이어폰을 똑같이 사용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메인 이어폰의 역할이나 사용 습관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다 보면 몇 달, 몇 년 뒤에는 한쪽이 더 빨리 방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만 유독 빨리 방전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충전 케이스와 이어폰 충전 단자에 먼지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전 단자가 제대로 닿지 않으면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폰을 초기화한 뒤 스마트폰과 다시 연결하면 배터리 표시 오류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터리 차이가 점점 심해지거나 사용 시간이 처음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 배터리 자체의 성능이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해서 계속 사용하기보다는 제조사의 점검이나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제품일수록 배터리 성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선 이어폰을 조금 더 오래 사용하려면 평소 관리도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충전 케이스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량 내부처럼 온도가 매우 높은 곳에 오래 두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고온 환경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작은 관리 습관만으로도 이어폰을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선 이어폰 한쪽이 먼저 방전되는 이유는 대부분은 제품의 이상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다만 배터리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면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당연하게 지나쳤던 현상도 원리를 알고 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무선 이어폰 한쪽이 먼저 방전되는 이유와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은 메인 이어폰의 역할이나 생활 습관, 배터리 노화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배터리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면 충전 단자를 확인하고 초기화나 제조사 점검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잡박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빠르게 달라지는 일터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의 고민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내일의 선택을 한 걸음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일과 생활에 새로운 시선을 더해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